2025학년도 수능에 나올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다. 강사 빛나쌤입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 오늘 이 빛나쌤과 네가 공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본다면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1탄 수능 특강 사회문화 8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오늘 빛나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지문을 각 문단별로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텐데요. 정말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갈 테니까요. 이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능력으로 소화해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를 해보면 돈을 빌리는 계약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은 법 지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채권자 갑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을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채권자 갑이 먼저 채무자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 을인 을에게 돈을 빌려줄 의무가 있었던 채무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자인 을은 돈을 빌리기로 계약을 했으면 그 돈을 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갑이 돈을 빌려줄 의무, 다시 말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은 돈을 받을 권리, 돈을 빌려받을 권리인 채권이 실행이 된 거였던 거죠. 자, 그렇게 갑의 채무와 을의 채권이 실행이 되었다면 이제 채무자 을은 진정한 돈을 갚아야 할 의무자인 채무자가 된 거고요. 채권자 갑은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채무와 채권이라는 두 가지 어떤 권리를, 법적 권리를 다 의무와 권리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갑은 원래 채무자였다가 채권자가 된 거고 채무자 을은 원래 채권자였다가 채무자가 되었다라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는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례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사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채무자 을이 채권자에게 A 계약으로 1년 후에 1천만 원 상환한다는 얘기는 돈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상환해야 될 금리 10%짜리 계약을 했고요. 또 B라는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1년 후에 1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금리 20%인 계약이고 그 다음에 C 계약은 2년 후에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금리 20%짜리 이런 계약을 세 가지나 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또 원금과 이자, 변제에 드는 비용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무엇부터 갚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금이나 이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금리라고 표현한 게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변제에 드는 비용이라는 말은 좀 낯선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인 을이 한국에 살고 돈을 받을 사람인 채권자 A가 아프리카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률상으로 이 글에서 보면 법률상으로 채무자 을은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채무자 을은 채권자가 있는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 비행기 값이 변제에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원금, 이자, 변제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누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갚아야 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채무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경우, 아까 선생님이 사례로 앞에서 얘기했던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총 4,000만원에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지금 1,000만원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갚아야 되냐?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라서 변제를 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없다면 법률 규제에 따라 변제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잘 이해했겠죠? 항상 독서는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첫 번째 문단을 잘 이해해 가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갚아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고 도래한 채무가 있다면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죠.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겠죠. 그렇죠? 갚아야 할 날이 지났다면 이행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할 날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그런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뭐부터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법률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즉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라는 말은 이 채무자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채무자가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은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1년 후에 1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금리 10%짜리 A 계약이 있었고, 금리 20%짜리 1년 후에 1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B 계약이 있다면, 만약에 1년이 안 지났다면 둘 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다면 자, 채무자는 뭘 먼저 갚는 게 좋겠냐 이거예요. 자, 채무자한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금리가 20%인 거겠죠. 1,000만 원에 20%이면 금리가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이 비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득이겠죠. A는 1천만 원을 안 갚아도 금리, 이자 100만 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B는 만약 이걸 갚지 않으면 이자가 200만 원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득이 되는 B를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법률에서 정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채무자가 A, 1년 후에 1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금리 10%짜리 계약이 있고, B는 2년 후에 1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금리 10%짜리 계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다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뭘 먼저 갚아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1년 후에 갚아야 될 1천만 원을 먼저 갚는 것이 우선이겠죠. 또 이번에는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나도록
A 계약도 갚지 않았고 B 계약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무엇을 먼저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행기가 먼저 지난 A부터 갚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그게 이제 법률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만약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채무 A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기가 지났을 경우에 당연히 2년이 지났다면 A 먼저 갚아야 되겠고, 만약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후에 갚아야 될 A 계약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법률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이행기 및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에요. A라는 채권자에게는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금리 10%고, B라는 채권자에게는 1년 후에 5천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런데 채무자, 을이 6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6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A와 B가 똑같이 이행기가 도래했고 금리도 똑같이 10%라면 A는 1년 후에 1천만 원인 A 100만 원을 갚고 B 1년 후에 5천만 원인 B 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왜? 채무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10% 갚은 거잖아요. 5천만 원에 500만 원, 비계약의 경우도 10%를 갚은 거죠. 이렇게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를 동등하게 충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죠. 비용, 이자, 원금이 있다면 뭐부터 갚아야 되냐? 당연히 비용 먼저 갚고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금 먼저 갚고 이자는 나중에 갚을게 안 됩니다. 나 이자 먼저 갚고 비용은 나중에 지불할게 안 됩니다.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아야 된다는 거고요.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채권자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채권자가 한국에 있었다고 칩시다. 한국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갔다면 채무자는 아프리카로 가야 될 비용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자의 행위, 아프리카로 가는 행위로 인해서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아프리카까지 찾아와야 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가 원래부터 아프리카에 살았다면 채무자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한국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갔다면 그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용은 이 한국에 살던 이 채권자가 자기가 가는 바람에 채무자의 부담이 생긴 거니까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돈 받을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마찬가지로 채권자, 다시 말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영업소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채권자의 집이나 채권자의 회사에 가서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변제받아도 상관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자 갑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돈을 갚는 사람이 을이냐 병이냐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을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B가 A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가자면 원래 요 채무자 을이 갑에게 갚아야 되는데 병이란 녀석이 나타나서 채무자 을의 돈을 병이 대신 갚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병은 돈을 갚은 대신 누구한테? 채무자 을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병이 채무자 을의 돈을 대신 갚아줘 버렸어. 따라서 갑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채권자가 아닌 거고 병은 채무자 을로부터 다시 돈을 받을 채권자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갑에서. 이전보다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변제 장소 과정 등에서 갑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갑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병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갚으려면 한국에서 갚으면 되는데 갑에게 갚아야 될 돈을 병이 갚아주는 바람에 이 돈을 병에게 갚게 됐다면 을은 아프리카까지 병을 찾아가야 되는 또 변제 비용이 발생하잖아. 따라서 그게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이 채무자가 반대하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이 대신 갑에게 갚는다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반대해. 그러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제3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병이 을 대신 돈을 갚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병이 을 대신 갚아야 될 어떤 법률상의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의해서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병이 대신 갚기로 한 3명이 계약을 했어. 자, 이런 계약이 있다면 당연히 병이 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거죠. 을의 대출 채무 변제가 늦어져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 병에게 더 이익이 되므로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대신 변제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어떤 법률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지문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자, 이제 4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째 문단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라고 한다는 거.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과 너무 뼛속 배닮은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외관을 갖춘 이 사람을 준점유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관이란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들로서 생김새라든가 신분증 등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을 갖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자의 대리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도 준점유자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준점유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점유자는 2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 채권자랑 그럼 준점유자야. 또 한 사람은 채권자의 신분증을 갖고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준점유자다 이 말이야. 따라서 생김새, 신분증 등을 갖고 있으면서 그 채권을 행하고 있는, 마치 자기가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준점유자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준점유자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갚았고, 또 이 준점유자가 속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준점유자가 자기가 신분증을 가지면서 대리인이라고 속였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이 말이야. 돈을 갚은 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준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었어.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그에게 돈을 갚았다면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돈을 갚은 행위가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문단.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1년 후에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만약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 계약의 경우 1년 후에 1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10%야.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100만 원을 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무자가 3개월 후에 돈 1천만 원을 갚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계약은 1년 동안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 만에 갚는다면 이 채권자는 이자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갚더라도 이자 1년 후 동안 내가 내기로 했던 100만 원도 함께 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도 있고 채무자에게도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채권자는 1년 동안 이자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이고, 채무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냐? 채무자는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도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3개월 만에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을 포기한 거죠. 1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채권자가 1년 동안 받아야 할 100만 원의 이익을 채무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는 이행기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고 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기한의 이익을 얻었고, 채권자는 이자 수익 보장 등의, 그러니까 이자 수익 100만 원의 보장이라는 이익을 받은 거죠. 채무자는 본인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될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 3개월 만에 갚는 거죠. 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이자 수익 보장에 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1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법률의 내용은 이후에 수능에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배경 지식으로 쫙 깔리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와 유사한 지문이 나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독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일치하면 맞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죠.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잖아. 맞아. 아, 이게 틀렸구나. 2번이 틀렸구나.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과 관련된 채무자의 영업소가 아니라 채권자의 영업소네.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OX 문제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된다. 이거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라는 건데 사례 A는 A는 예금의 채권자와 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훔치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그는 채무자인 은행을 속이고 자신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건 준점유자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준점유자라는 거잖아. 예금 채권자의 통장에 있던 예금을 인출했다. A는 예금 채권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를 이용해서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그렇죠? 사기를 한 거고, 이 A는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군 그랬는데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준점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 선제는 준점유자에 대해 변제로 볼 수 없다라는 요 말이 틀린 선제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의 직원이 B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므로 자, B는 보험 채권자와 닮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는데 보험회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줬지만 돈을 준 게 인정되지 않는 거죠. 왜? 이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해서 돈을 준 거니까. 따라서 채권자에게 이 보험회사는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 보험회사 직원은 엄청난 회사에 손해를 안긴 거죠. 과실로 인해서.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B는 보험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죠. 왜? 생김새가 닮았으니까. A가 훔친 신분증과 B의 생김새는 A와 B가 채권에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외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준점유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근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채권자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 B는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 두 사람이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판단하라 이런 문제네요.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변제에 드는 총 비용은 100만 원인데 변제 과정에서 A의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200만 원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변제에 드는 원래 비용이 100만 원인데 A의 행위로 인해서 2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그 증가분 100만 원은 누가 부담해야 돼? A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A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A에게 지급해야 될 총 이자가 1000만 원이며 B가 A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1번.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A와 B가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 맞죠? 200만 원이 됐는데 원래 비용 100만 원, A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100만 원 이렇게 생긴 거니까 B가 부담해야 될 거 100만 원, A 자신의 행위로 생긴 100만 원은 A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1000만 원으로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면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겠군 그랬는데, 자, 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비용 200만 원 중에 그 중에 B가 100만 원 부담해야 되니까 100만 원 비용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900만 원 가지고 이자를 갚게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은 모두 갚는 게 아니라 이자 900만 원만 갚을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 채무 4개 중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채무 1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당연히 채무 1부터 갚아야 되죠. 채무 2와 채무 3 중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변제할 때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채무 2, 다시 말해 금리가 채무 2가 더 크므로 채무 2를 먼저 변제할 수 있겠고, 채무 2와 채무 4 중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채무 4가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남았으므로 당연히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2를 먼저 변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들 고생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